안녕하세요. 첼시는 우승이 딱이야. 체루딱입니다. 벌리와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첼시는 7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정 6연승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원정 4경기 연속 3골 이상 득점으로 4연승을 한 것은 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 플리식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2012년에 클린트 댐프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후 미국 국적의 첫 해트트릭이며 첼시 구단 역대 최연소 해트트릭입니다. 왼발 오른발 헤딩으로 득점한 퍼펙트 해트트릭은 2010년 드록바가 기록한 이후 처음이죠. 먼저 번리의 수비 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첼시가 풀백들을 많이 올린 후 측면 공간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다들 이제 아시죠? 마치 감스트의 윙의 윙 전술입니다. 윙 위에 윙이 있다 그래가지고 윙의 윙! 윙의 윙! 윙의 윙! 윙의 윙! 윙의 윙! 윙의 윙! 번리는 이 같은 첼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조금 독특한 전술을 가져왔는데요. 보통 풀백들은 상대 윙어를 막기 마련인데 번리의 풀백들은 첼시의 풀백을 막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알론소를 전담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번리의 풀백 로튼 선수입니다. 그리고 플리식을 맡고 있는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웨스트우드죠. 이 같은 번리의 변칙 수비는 중앙의 수적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측면에서도 1대1 맨마킹을 가능케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첼시가 측면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앙 미드필더 코크가 윌리안을 마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알론소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을 토모리가 커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왼쪽 풀백과도 같은 히트맵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알론소의 주력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른 발을 가진 토모리가 왼쪽 센터백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모리가 커버에 들어가면 조르지뉴가 토모리의 빈 자리를 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모리, 조르지뉴, 주마, 탄코로 백4를 이루게 되죠. 이 장면도 토모리가 알론소의 빈 공간을 커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같은 시스템이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토모리가 압박을 걸어버리는데 이로 인해서 왼쪽 측면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보다시피 알론소는 여기 있고요. 조르지뉴가 다급하게 손짓을 하네요. 뒤로 물리라고. 이 장면에서도 알론소의 압박으로 빈 공간 생기게 되고 토모리가 순간적으로 얼타게 됩니다. 뒷공간 침투하는 걸 놓쳤죠. 이 장면 잘 보면 웨스트우드가 공을 미처 받기도 전에 이미 로드리게스가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리 약속된 플레이죠. 벌리가 측면에서의 변칙 수비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측면 쪽을 많이 신경 쓰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완벽한 찬스로 이어졌죠. 로드리게스가 기회를 날리긴 했지만요. 이번 경기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첼시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보이시나요? 이 공간들? 첼시의 포켓은 여전히 넓습니다. 첼시의 대표적인 약점이죠. 만약 제가 첼시를 상대하는 팀의 감독이었다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타겟맨으로 놓고 후방에서부터의 롱패스로 첼시의 포켓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첼시의 전방 압박은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로 지나칠 수 있고 타겟맨이 제공권을 획득하기만 하면 넓은 포켓과 측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첼시의 중원을 책임지는 조르지뉴와 코바치치가 제공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좋겠죠. 펠라인이나 예전에 에버튼 팀 케일 같은 선수가 제격이겠네요. 실점 장면에서도 포켓이 무지막지하게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활동 반경은 자유로워지죠. 로드리게스가 먼 거리에서 워낙 잘 차긴 했지만 포켓이 넓으면 중거리를 자주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토모리와 주마가 백2를 구성하게 됩니다. 코바치치와 조르지뉴가 내려와주고 알론소와 탄코가 높은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후방 빌드업은 무조건 토모리부터 시작합니다. 주마는 빌드업 안됩니다. 벌리는 첫 실점 이후 수비 블록을 전방에 형성하며 압박을 강하게 걸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조르지뉴가 내려가 3백을 형성합니다. 라볼피아나 형태를 띠는 것인데요. 미드필더 한 명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고 센터백은 좌우로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3백을 형성하게 되죠. 양쪽 풀백들은 전진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가 라볼피아나 형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첼시는 무조건 라볼피아나를 쓰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 후방 빌드업이 힘들어질 때만 사용하게 되죠. 이 부분은 조르지뉴가 상황마다 판단해서 움직임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조르지뉴 같은 레지스타가 축구 지능이 높아야 하는 이유겠죠.
플리식이 넣은 3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골은 바로 이 선제골입니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이라는 첼시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리식이 스텝오버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수비 3명 사이로 때려 넣는 이 센스, 그동안 자신감이 좀 떨어진 모습도 보였었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자신감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플리식의 최대 장점인 빠른 주력과 좋은 드리블 능력이 두드러지는 건 덤이었고요. 세레모니도 근본 있어서 좋네요. 플리식은 이 이후에도 적극적인 전방 압박 아주 좋았습니다. 번리전에서 플리식은 12.36km를 뛰면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으며 평균 스피드도 7.79km/h로 제일 빨랐습니다. 제일 많이 빠르게 뛰면서 전방 압박에 크게 기여한 것이죠. 플리식은 양팀 출전 선수들 중 가장 많은 5회의 슈팅을 시도했고 이 중 4번을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는 정교한 슈팅을 자랑했습니다. 키패스 역시 3회로 윌리안과 1위를 기록했죠. 램파드 감독은 압박과 속공을 중요시하는 감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플리식의 이 같은 속도와 활동량은 램파드의 전술에 궁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번리전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겁니다. 플리식에게 필요한 건 오직 자신감뿐이었다는 것. 이번 헤트트릭이 플리식 자신감 회복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게 되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첼시는 우승이 딱이야 첼우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